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이제 저당권 쪽 보셨죠? 오늘은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354페이지죠? 354페이지 제2절 유치권이 있습니까? 이쪽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뭐 비교적 시험에 나온 게 정해 있으니까 나오면 반드시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우리가 공부한 다른 제한물권은 다 약정입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하는데 이 유치권은 유치권 설정할까? 그래 설정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봐볼까요? 자, 355페이지. 여기 320조가 있죠, 조문. 그 유치권 내용 보세요. 자,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관하여 생긴 동그라미. 관하여 생긴 그게 결론성이죠. 결론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다음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그 다음 유치 동그라미 칩니다. 유치가 무슨 말이에요? 유치가 점유 그 말이죠. 또는 인도거절 이런 말이죠. 지금 내가 계속 점유하면서 안 돌려줘 그 말이죠. 안 돌려주는 겁니다. 인도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 이항.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 가로쳐주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불법 점유자. 즉 불법 점유하던 도중에 이자가 비용을 들였다. 그럼 이자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어요.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비용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적법 점유자가 비용 들였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불법은 안 됩니다. 조문을 보셨으면 이제 유치권 이력의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돼요. 당사자가 무슨 약정으로 성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럼 왼쪽 페이지. 예, 354페이지. 그 제목 제2절 유치권 밑에 1번 의의 있습니까? 1번 의의는 세모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세모가 뭐였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이 있습니까? 가로 1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즉 전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 담보물권 성격이 있죠. 거기 보시면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므로 통유성, 부정성, 수반성 그리고 불감성이 있다. 네, 아랫줄. 그러나 물상대의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물상대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만 있다 그랬고 이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의성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법조문과 기본적 내용 보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유치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먼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담보물권. 약정이 아니죠. 저당권은 약정이었죠. 그럼 여기서 법정이 뭘 뜻하죠? 여기서 법정. 뭘 뜻해요? 법률 규정 약자니까 뭘 뜻해요? 법정 그럼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입니까? 여기는 등기 없이 아니에요. 유치권은 당연히 등기 못합니다. 이게 법률 규정 약자인데 지금 물권법이죠. 물권법은 다 강행 규정인데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법률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으로서 따라서 당사자끼리 우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말자라고 유치권 폐지나 유치권 포기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입니다. 이 특약 유효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이런 거 없을 때만 인정되겠죠. 대표적이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약정했대요. 그럼 이 약정 유효입니다. 이 약정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 약정했단 말은 임차인이 비용 청구 못하기로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차인이 원래 비용 청구할 수 있는데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에요. 그럼 이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라 특약 유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해요. 그럼 이 특약하면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이 약정하면 필요비 청구 못하잖아요. 유익비. 그러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비용 내놔라고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규정 성격을 이렇게 같이 임대차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그러면 다음 네 가지가 없다고 외우셔야 돼요. 유치권 그러면 우물에 본물 없다라고 했죠. 딱 외운 게 편합니다. 이것은 우물에 본물 없다. 우가 뭐였죠? 그래서 아까 우선면제권. 유치권은 우선면제권이 없어요. 경매에서. 따라서 물상대위 없다 그랬죠. 물상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럼 유치권도 본권입니까? 유치권도 본권이죠. 본권이 뭐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뭐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자 점유할 수 있죠. 유치권도 아까 점유하는 권리. 그래서 유치권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데 유치권은 약간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같은 말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 그럼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자전거를 훔쳐왔어요. 우리 자전거 침탈해서 우리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갑 점유 상실했죠? 갑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해요. 그럼 갑은 자전거 받아와야겠죠? 그럼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없으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반환 청구하는 거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합니다. 본권이나 유치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물에 본물 없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외웠어요. 유치권 행사 X 뭐라고 외웠죠?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외웠잖아요. 뭐라고 외웠어요? 네? 우리하고는 안 했나요? 보건복지부 매시는 그랬죠. 안 했어요 우리하고? 보건복지부 매시는 그랬죠? 외우세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에 단점이 있어요. 제가 암기법을 너무 잘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제. 암기법 있고. 암기법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과목들은 암기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막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선생님께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들 막 만들죠. 막 만들어갖고 돌리잖아요. 아, 우리하고는 그런 것도 안 하구나. 그러죠? 좋은 암기법 있으면 외우셔야죠. 그러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가 보증금 채권입니다. 권익 권리금이에요. 복은 아무 뜻 없다 그랬죠? 그냥 보건복지부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지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임대차에 나옵니다. 매가 매매대금. 매매대금 채권. 신이 명의신탁.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오늘 마지막 시간. 명의신탁. 그래서 얘들은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특히 매매대금이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얘들이 다 매매대금이에요. 얘도 매매대금, 얘도 매매대금,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매매대금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매매대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체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시 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였다고. 유치권 X. 이거 딱 하고 끝나, 오늘. 이거 딱 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분명히. 그래서 얘들을 딱 외워두면 됩니다. 그럼 아까 법조문 보신 것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유치권은 이럴 때 인정돼요. 이제 어떨 때 결련성이 있는가 봐보세요. 갑에게 옷이 있는데 이것을 을 세탁소에 세탁이나 수선을 맡겼다. 그럼 갑 옷이 이쪽에 넘어왔죠. 여기서 세탁비가 발생했다. 세탁비. 그럼 옷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이 내 옷 내놔 그러면 을은 세탁비 안 주면 너 옷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하면서 우리 점유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세탁비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죠. 이럴 때 네 옷 맞지만 세탁비 줄 때까지 너 옷 못 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그랬어요. 돈은 내일 드릴 테니까 옷부터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치권 포기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없애야지 유치권이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갑에게 뭐 시계가 있어요. 시계. 을한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이쪽에 왔죠. 갑이 시계 내놔 그러면 수리비 줄 때까지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계가 A 소유래요. A가 소유자다.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소유자니까 내 시계 내놔 그랬어요. 그럼 지금 현재 수리비 채무자가 누굽니까? 저 갑이 채무자요. 갑이 맡겼으니까 갑이 수리비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제3자예요. 얘가 수리 맡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자니까 내 시계 내놔 그러면 을은 A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아까 전 세계 70의 인구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기에 소유자가 누구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수리비 받을 때까지 70의 인구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전 세계 70의 인구 누구한테나. 그래서 소유자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나. 다시 이번에는 이제 갑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울 카센터에 수리를 맡겠습니다. 차가 이쪽에 넘어왔죠. 수리비가 500만 원 발생했다. 500만 원. 차 갑 거죠. 내 차 내놔 그러면 수리비 안 주면 너 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에요. 그 다음 다시 갑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임차인이 X를 직접 점유하다가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 임대차 끝났어요. 갑이 야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럼 을은 이 돈 안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채권입니다. 단 아까 얘가 불법 점유자라면 행사 못한다 그랬죠. 비용 받을 수 있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 이번에는 갑이 을과 건설 도급 계약 맺었어요. 건설 도급 계약. 뭐 주택 같은 걸 해보세요. 건설 도급 공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랍니다. 건축업자가 일을 받아서 하겠죠. 그 사람을 수급인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체결하면 재료는 갑이 다 대주죠. 땅도 갑이 사줘요. 시멘트도 갑이 사줍니다. 보통 재료는 갑이 다 대줘요. 그래서 도급인이 준 재료 가지고 건물은 을이 완성했죠. 그럼 건물은 을이 완성했지만 갑이 준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갑소유로 평가돼요. 갑소유. 갑소유입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야 돼요. 공사금 채권. 이 채권이 있는데 갑이 이걸 안 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갑 너 건물이지만 이 돈 줄 때까지 너에게 건물 못 넘겨라고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자, 갑은 이 돈 받을 때까지, 아니, 을은 이 돈 받을 때까지
이걸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자기 거 사용해요? 타인 거예요? 타인 거니까 사용료는 줘야 돼요. 그래서 점유는 적법합니다. 점유는 적법하지만 내 거 아니고 타인 거 점유하니까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월세 상당의 죄송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유치권이 있으니까 점유는 적법하지만 그와 전혀 별개로 내 거 아니니까 갑한테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끝나면 어른 이돈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지만 적법합니다. 그렇지만 내 거 아니죠. 그러면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적법 점유와 부당이득 반환 별개니까 따로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유치권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이렇게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갑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요. 500만 원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갑집에 놀러 갔는데 갑한테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갑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다이아 반지 가져와서 500만 원짜리. 그럼 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 500만 원과 다이아 반지 아무런 연관성 없죠. 결론성 없어요. 그거 갑 몰래 가져오면 어른 도둑놈이라 갑이 절도죄로 고소하면 깜빵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채권과 이 목적물은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성이 중요하니까 결론성을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깜빵 가면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근데 이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우리 갑한테 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이 수리비 채권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우리 갑 차를 안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론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성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이 물어보니까 아예 딱 이걸 외우시면 돼요. 얘들은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성이 인정 안 돼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 매시에 내우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매신. 자, 그럼 책에서 다시 355페이지. 아까 법조문 보셨죠? 자, 하단에 노란색 2번 채권과 목적물 간 결연관계 있습니까? 가로 1번 관한이 생긴 것 있죠? 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유치권 인정하는 이해가 있죠? 자, A 봐보세요. A.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관하여서 생긴 것이 한다. 이해가 나오죠? 물건의 수도는 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이익비, 상환청구권, 수고비는 공사대금 채권, 타인의 계획에 물린 경우에 그 치료비 채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는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개는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물건이에요. 나는 내 개새끼가 자식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도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면 진가는 치러야 돼요. 개 버스표 끊어집니까? 자석 안 줘요. 진가는 진가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제 자기 아새끼랑 같이 걸어가는데 을지 개가 있어요. 을지 개가 이 아새끼를 물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빨자국 이제 물었다 이를. 이렇게 이빨자국 났어요. 이렇게. 얘 물었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치료비 채권이 생겨요. 치료비 채권. 생겼죠? 치료비 채권. 그리고 걔가 도망갔는데 그 다음날 걔를 잡았어요. 그 다음날 걔를 잡으면 그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 걔 내놔 그러면 이거 줄 때까지 너 걔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걔는 물건이니까 법적으로는 물건에 속합니다. 그럼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가 있죠. A는 제목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B 권리금, 제일 밑에 D 매매대금 채권 봐보세요. 이제 그 시험이 잘 나오죠. 자, 부동산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매대금 본 순간 제일 끝에 없다 그냥 가시면 돼요. 다시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은 채권을 하여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줬으니까 물건 못 넘긴다고 동시행 항변하는 거지 유치권 안 돼요. 유치권. 그 다음 이 제목을 봐보세요.
건축 자재대금 채권 8글자죠? 이걸 4글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건축을 자재를 돈 주고 산 거죠? 시멘트를 돈 주고 샀다. 철근 콘크리트 돈 주고 샀다. 그게 매매대금이죠? 그래서 제목 4번째 줄에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래서 매매대금 외우세요. 자. 그럼 외상대금 매매대금입니까? 외상대금 매매대금이에요? 외상대금 매매대금 맞아요. 매매대금입니다. 유치권 X. 그러니까 요즘 신용카드가 있어서 술값 예상 안 하죠. 요즘에 술 마시고 술값을 예상하고 왔어요. 그 술값이 매매대금이죠. 음식물 술 매매대금. 그래서 외상대금 매매대금입니다. 유치권 행사 못해요. 유치권. 그 건축자재대금 매매대금입니다. 건축자재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유치권 X 라고 하시면 되겠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하단에 양괄호 2번 제목의 가로를 2번 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목적물 점유 가로, 두 번째 가로 채권 발생 가로. 두 가로 후 관련성이 결련성이에요. 결련성 분류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은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겨야 되죠. 채권과 물건 간에는 결련성 필요합니다. 결련성 요구되는데 지금 보시는 건 그럼 채권과 목적물 점유 간에 이 두 가지의 결련성 필요한가? 필요 없다 그랬죠. 즉 이 말이죠. 꼭 목적물을 점유하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꼭 목적물을 점유하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처럼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그 다음날 걔 잡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채권이 먼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꼭 점유하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할 걸 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목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3번 채권 변제기 도래 있습니까? 그게 작년 정답이죠. 봐보세요.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성립 존속 요건이다. 즉 변제기도 안 되는데 돈 내나 못하죠. 그럼 물건 유치 못하겠죠.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유예를 받으면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유익비는 금액이 클 수 있잖아요. 몇 천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익비 몇 천만 원 한꺼번에 주기 힘들면 법원에 청구하면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유익비가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그럼 10달 안에 갚은 거죠. 그럼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한 거죠. 전부가. 법원이 10달에 갚으라 그러면 아직 채권 전부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 안 했어요. 10달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럼 변제기 도래 안 했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물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10달 분할 납부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4번 타임 물건이 있죠. 가로 1번은 4줄 다 읽어보세요. 아까 시계. 그 다음 가로 2번 점유가 중요하죠.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이 점유는 간접 점유 동그라미. 간접 점유여도 가능하죠. 네, 그 밑에 다만 있습니까? 자, 점유 그럼 무조건 간접 점유 포함돼요. 뭐든지 다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 보세요. 자, 갑이 이제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맡겨서 수리비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 줄 때까지 차 못 돌려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차를 카센터에 놔두면 차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차 기스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를 인근에 안전한 병 주차장에 맡겨놨어요. 물건을 맡긴 날 임치한다. 임치. 주차장에 차 맡겨놓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누가 직접 점유해요? 병이 직접 점유. 그리고 우리 간접 점유로 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 가능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자, 원래 유치권이란 갑 너 물건이지만 이 돈 줄 때까지
너 물건 못 돌려줘. 그래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갑이 그래요. 갑이. 차는 필요한데 500만 원 없어요. 그래서 갑이 그럼 제가 하루에 5만 원 드릴 테니까 제 차 좀 임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5만 원씩 받고 차를 임대해 줬다. 그럼 차가 갑한테 넘어왔죠? 그럼 갑이 이제 심리적 압박 당합니까? 내가 차 타고 다니지 않았냐? 안 당해요. 오히려 의리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동차 돌려준 거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다시 이런 것은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면 얘가 수리비 채무자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다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어요.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밑에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돌려준 거다라고. 그냥 돌려준 거다.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 내지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적부관 점유하겠죠? 다음 페이지 6번 유치권 폐지의 특이가 부존재돼요. 그 밑에 5줄 읽어보시면 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여기 5줄 읽어보시면 돼요. 유치권 폐지의 특약 없애야지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 이제 03번 유치권 효력 있죠. 1번이 권리죠. 가로 1번 유치권 불가분성 있다 그랬죠. 가로 2번 제목만 밑줄 목조물 인도 거절권이 있죠. 네, 가로 3번 유치권은 제3자 동원함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70억인 건 누구한테나 주장해요. 그럼 반가로 1번 경매 절차 매수인 나왔습니까? 매수인이 소유자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유치권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채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제3자에게 주장 못하는 거죠.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는 우리 현실에 보는 건 다 예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사례가. 시험 원칙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건 다 예외죠. 예외. 자, 봐보세요. 아까 저기 도급계약 다시 예를 들어오면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었어요. 갑이 도급인, 을이 수급인. 갑이 준 재료로 을이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건물은 갑소유로 평가돼요. 그럼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대금 채권을 갑이 안 주니까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들이 많아요. 갑이 빚쟁이입니다. 갑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 갑소유 건물을 이걸 경매 청구했어요. 이걸 경매 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았다 해보세요. 병이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럼 을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대항력 그냥 바로 그냥 그만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어려우니까. 자, 봐보세요. 이제 그냥 병이 이제 을에게 나가 그랬어요.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럼 을은 공사대금 채권 달라고 병한테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갑한테 공사대금 받을 거 있죠? 그 돈 달라고 병한테 채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못해요. 채권 아까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에게만. 얘한테 못합니다. 돈 내나 못해요. 대신 병이 그러니까 너 나가라니까. 대신 을은 유치권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을은 유치권이 있었죠.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 70억이고 누구한테나. 그래서 경락인 새로운 매수인한테 못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는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거지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공사대금 채권 병은 을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단 을은 그 돈 못 받으면
못 나간다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을은 제3자 경락인에게 비용 청구 못하죠. 채권 행사 못합니다. 단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실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원래는 공사세금 채권이 1억이라면 1억. 건물이 한 10억쯤 된다 해서 시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병은 을한테 1억 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을은 유치권을 나한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이 당장 들어가려면 을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10억짜리가 한 8억이나 7억 떨어질 때가 기다려서 얘가 한 7억이나 병을 받아요. 어떤 생각 받냐면 내가 원래 1억 줄 필요 없지만 싸게 받아서 내가 1억 주면 을 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에 10억짜리 좀 이렇게 싸게 받는 겁니다. 원래 1억 줄 필요 없지만 싸게 받아서 내가 1억 줘버리면 결국 한 8억의 상권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예외적으로 다. 근데 원칙은 돈 달라고 청구 못하니까 돈 줄 필요 없어요. 단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생활에 보는 게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세요. 특히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그 매수인 경락인 병에 대해서 인도거절 동그라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아랫줄 다만 있죠. 다만 매수인은 비용 상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변제 청구 괄호치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이 있죠. 자, 반가로 2번은 제목에 경매 개시 후 동그라미. 반가로 3번은 제목에 경매 개시 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중개실무에 시험이 나왔어요. 22회인가 중개실무에 나왔어 이게. 그리고 23회의 민법에 따라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개사법 시험에 이 판례일 거예요 분명히. 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보통 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꼭 가짜 유치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갑소유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그럼 가짜 유치권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경락받았대요. A가 경락받았다. 매수인. 그럼 이 가짜 유치권이 있으면 누가 함부로 못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계속 유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제 경락받았다 해보세요. 어떤 가격에.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자기 돈으로 경락대금 다 내는 게 아니죠. 경락받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출금으로 보통 잔금 다 내는 겁니다. 자기 돈 한 40%하고 은행에서 한 60% 받아요. 미리 은행 직원 만나서 말해요. 내가 이거 경락받으면 얼마 대출해 줄래라고. 그럼 직원이 대출을 자기도 영업해야 되니까 얼마 정도 해드릴게요. 그 계산에 다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A가 경락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유치권 신고했으면 절대 대출 안 해줘요. 그럼 A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후 소를 제기해서 유치권이 가짜라면 그런 걸 판명하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유치권이 가짜라 해서 가짜 유치권. 가짜 유치권이 많아요. 가짜이더라도 A가 빨리 경락대금 내고 들어가려고 가짜 유치권자에게 돈 몇 푼 주고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소송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짜라면 한 1,000만 원이라면 한 500 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가 나오면 가짜가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가짜 유치권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 2번과 3번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경매 등기 전에 나타나는 유치권은 그 유치권으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치권이 진짜이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나타난 유치권이라면 진짜 유치권이더라도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짜 유치권을 아예 사전에 막으려고. 아예.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매 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못 나간다라고.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그 유치권이 진짜이더라도 설사 진짜이더라도 경락인한테 못 나가라고 대항
못하게 합니다. 애초에 가짜를 막는단 말이죠.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보통 나타나니까. 아시겠죠? 그럼 자, 반가로 2번. 야, 동그라미 1번 제목 아래 봐보세요. 채무자 소유 건물에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동그라미. 한마디로 경매등기 그 말이에요. 경매등기. 경매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동그라미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러한 유치권은 압류 처분 금지에 저축되므로 그로써 경매열차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없다. 그러니까 경매등기 후 그러면 뒤에 그때 없다 하면 돼요. 그럼 반가로 3번은 경매 개시 전이죠. 자, 제목 아랫줄에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동그라미. 한마디로 경매 등기예요. 경매 등기가 맞춰지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아랫줄 중간쯤에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주임법에 법조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취지가. 그래서 527페이지에 써놓으시고 527로 가보세요. 527. 자, 527페이지 하단에 05번 있죠? 그럼 소액보증금 임차인 최우선 면제 있습니까? 주임법이에요. 밑에 법 8조 있어요. 자, 8조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다목권자보다 우선이 최우선이에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동그라미. 한마디로 경매 등기 전이죠. 경매 등기 전에 제3조 1항 요건이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받으려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 등기 후에 대항 요건 갖추면 최우선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아파트 꼭 가짜 소액 임차인 나타나요. 가짜 소액 임차인. 왜냐하면 이게 가짜로 판매가 안 되면 저당권자가 5명 있더라도 걔보다 돈을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이 가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예 막으려고 법조문에 아예 써놨어요. 아예.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어야 그래야 최우선 해주고 설사 진짜이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대항 요건 갖추면 최우선 안 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짜를 아예 막으려고 가짜.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에 있어요. 보신 것처럼 유치권은 법이 없으니까 판례로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는 360페이지 써놓고 같이 왔다 갔다 보시면 안 헷갈리겠죠? 중요한 그 같이 잘 비교하세요. 시험에 둘 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다시 360페이지. 그래서 2번, 3번 보시면 돼요. 같이. 그럼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에 경매 나오면 유치권이 가짜가 많이 달라붙어요. 그럼 경락인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을 잘해서 받아야겠죠? 이게 가짜면 이건 내가 인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면 이걸 감안해서 경락받아야겠죠?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께 경매 나오거든요. 그럼 친구하고 짜고 친구한테 가짜 유치권을 시켜요. 가짜 유치권 신고. 그럼 누가 함부로 이게 못 달라붙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니까. 그럼 계속 유찰되면 갑이 자기가 경락 받아버립니다. 자기가 경락 받아요, 자기가. 갑 돈이 있어요. 일부러 부도낸 거예요.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면 싸게 받았죠? 그리고 유치권 딱 포기합니다. 친구 우리. 그럼 이 부동산 유치권 없죠? 그럼 은행 대출이 나와요. 한 60%. 60% 챙겼죠? 또 일부러 그 은행도 안 갚아요, 또. 그럼 또 경매 나와요. 그럼 또 다른 친구 시켜서 가짜 유치권 친 거예요. 그럼 또 아무도 안 날라받겠죠? 그럼 자기가 자기 와이프 명의로 또 경락받아요. 그럼 또 포기하면 또 대출 되겠죠? 그러니까 한 3번 해버리면 이 건물 공짜로 먹어버립니다. 물론 한 2명 신용불량 되면. 신용불량 되고 나중에 1년 후에 파산 받으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돈 벌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나온 건물이 또 경매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벌기 쉬워요. 그렇게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은행 직원도 다 짠 거죠. 안 짜도 다 해줘. 감정평가서 갖다 놓으면 감정평가 금액 갖다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 60%, 70% 대출해줘요, 당연히. 은행은. 감정평가서대로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짜면 돼요. 감정평가사나 은행 직원이나. 그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를 막으려고 경매 등기 후에 나타난 유치권은 진짜이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눈이 확 잠이 깼어요. 다시 이제 361페이지. 이제 양괄호 4번이 있죠? 그 반괄호 1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말이죠. 자, 만약에 저기 지저분한 게 다시 써볼게요. 만약에 갑이 자동차가 있고 카센터가 있는데 수리비가 한 2천만 원이 생겼다. 2천만 원. 차가 비싸요. 근데 갑이 수리비 채무 갚아야겠죠? 근데 갑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얘가 내 차 안 돌려주네요. 라고 내 차 내놔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약간 이상한 놈이죠? 돈이나 갚지, 그 돈으로. 그럼 우리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저는 유치권이 있어요 라고 유치권을 항변하겠죠? 그럼 법원이 뭐라고 할까요? 야, 싸우지 말고 둘이 주고받아 하면 되겠죠? 너는 돈 주고 너는 차 주고 동시에 주고받아 하면 되겠죠? 그것을 상환급부 판결이랍니다. 서로 교환해서 주고받아 이 말이에요. 상환급부 판결. 서로 교환으로 주고받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갑은 상환급부 판결 받으면 갑이 소 제기했죠. 갑은 일부는 지고 일부는 이긴 겁니다. 이걸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고 해요. 왜 일부 지고 일부 이겼죠? 돈 돌려줘는 일부 진 거죠. 차 돌려줘는 일부 이긴 거죠. 그래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상환급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유치권은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입니다. 민사인은 피고인 이런 말 없어요. 민사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그럼 피고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소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원고, 소를 받은 사람이 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이 먼저 내 차 돌려줘 소를 제기하면 얘가 원고, 얘가 피고예요. 거꾸로 우리 2천만 원 내놔라고 우리 소를 제기하면 얘가 원고, 얘가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민사재판. 근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나오죠. 형사재판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요. 피고인. 그러니까 얘가 죄질 혐의가 있는 사람. 여기는 공익대표 검사. 두 사람이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에서만 피고인 나와요. 피고는 민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책을 보시면 반가로 1번. 채무자가 이제 여기 갑이에요. 갑. 채무자가 유치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에서 피고 나왔죠. 피고가 누구예요? 이 소송 받은 사람.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하나침다 상한 이행 판결을 동그라미 하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가로 1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양괄호 5번 밑에 322조 있습니까? 1항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유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우선 변제권 유무 써있죠. 있다 없다? 없다라고 써면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양괄호 7번 비용상환 청구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법조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법조문만. 이럴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하다가 비용을 또 드릴 수 있죠? 그럼 그 비용 받아야겠죠? 그게 그 325조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하단에 이제 노란색 2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죠? 자, 324조 가세요. 자,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내 걸 점유합니까? 타인 거 점유합니까? 타인 거니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입니다. 그 다음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 동그라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2항 본문이 뭐였죠? 2항.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서는 그러지 않다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 다음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하고 물건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병원 원장이 있어요. 동물병원 원장이 승마용 말을 유치했다. 이건 이제 어느 대학 교수 책에 있는 사례입니다. 예, 동물병원 원장이 승마용 말을 유치하고 있어요. 이 말 비싸요. 치료비가 아마 2천만 원 나왔다. 이걸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관주 의무로 점유하겠죠? 그러면 말 소유자가 이 사람이 말 타는 거 싫어하더라도 병원 원장은 말 탈 수 있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말 오랫동안 타면 야생마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럼 이랑 선관주 위반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말 한 번씩 타줘야 돼요. 승마용이니까. 야생마로 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살찌면 안 되겠죠? 살찌가 아닌데 운동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선관주 위반입니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죠? 그 채무자 승낙 없이도. 그런 거 위반하면 이제 소멸 청구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승마용 말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시험 이제 양과로 2번. 그게 시험에 나오겠죠?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로 동원하십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얘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하는 게 유치권 행사입니다. 단 월세는 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만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의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동그라미.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적법이죠. 그렇지만 사용료는 줘야겠죠.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04번 유치권 소멸. 밑에 326조 피담은 채권 소멸시 보세요.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공부하다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빨리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조문을 봐보세요. 법조문.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돈 갚어 해야 돼요. 별도로. 돈 갚아 안 하면 채권이 소멸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채권 엄마 죽으면 자식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예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돈 갚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서 네 번째 줄에 즉 있습니까? 즉 그 다음부터 보세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여 피담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은 채권은 여전히 소멸시가 진행되며 그렇게 소멸시가 완성되면 그럼 채권 소멸했죠. 그럼 유치권도 함께 소멸하겠죠. 엄마가 죽으면 자식 죽는다 그랬죠. 그걸 부종성 그랬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죠. 다음 페이지 양과로 2번. 다른 담보 제공 있습니까? 그럼 327조 보세요. 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아까 자동차
수리비가 2천만 원 생겼죠? 그래서 차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차 가격은 2억짜리 외제차라. 그럼 수리비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럼 값은 2천만 원 대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때 상당한 담보가 자동차 가격일까요? 채권일까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되죠? 물건 가격이에요? 채권 가격이에요? 이 채권이겠죠. 2천만 원 받으려고 유치하니까 값은 2천만 원짜리 다른 거 맡기고 차를 찾아오면 되겠죠? 이게 타담보제공권입니다. 조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점유상실 328조.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을 한다 그랬죠? 그 밑에 네 줄 아주 중요하니까 네 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네 줄 다 시험했어요. 본권에 대한 물증 없다고 자전거 이해 들었죠? 작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치권까지 해서 담보물권을 마치고 물권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계약법은 다음 주 할 것이고 민사특별법을 갈 거예요. 그래서 민특법 주임법 상임법도 임대차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50페이지. 이제 민특법이 3개를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3가지로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10분 쉬가시고 그 550페이지 그 집합건물법이라죠. 그쪽을 이어서 하겠습니다.